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 개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게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웬만한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꼭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아마도 이토록 오랫동안 관심을 갖는 주제도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호들갑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과학기술 발달이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변화의 물결이. 이건 사실이잖아요. 개념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관심들이 한때 유행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정확히 지금 닥쳐오는 이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강구를 해서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3고. 네. 네. 포켓몬고, 알파고, 아마존고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규제라는 단어입니다. 규제죠. 네. 네. 최근에 대표적으로 유전자 가위 관련 뉴스가 이슈가 됐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이 가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위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 그 일간지에 보도된 그 기사 제목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왜 미국에서 연구를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못하고 미국에서 연구를 해서 네이처지에 투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보통 인간 유전자라는 것이 30억 쌍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전자인데 그중에서 유전병 질환이 있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절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애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럼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법 제도가 그 인간 배아 수정난 상태에서 유전체를 변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 법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게 허용이 돼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비단 그 생명과학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원격 진료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어김없이 이 규제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아마도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쓰나미처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에 미처 이제 관련 법제도가 못 따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문제는 이제 그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뒤처지게 되면은 경쟁국들이 추월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어떤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개선 문제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건데 왜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과학기술 발달 속도가 빠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슨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초연결 또 융복합 또 초지능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제 속도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미처럼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규제 문제라는 것이 관련 부처나 부서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이런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이미 그 분야의 기득권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죠, 이제.
또 법제도를 개정하려면 국회에 가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또 난관이 많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갈라파고스처럼 어떤 외딴 섬에 있다면은 금방 적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앞에 들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조정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핀테크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란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를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실기하게 되면은 후발자들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끝말을 해주셨는데 네. 이 물결처럼 이렇게 혁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결이 너무나 강하고 빠르니까. 네. 빠르고 네.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대응책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제 2020년 지금 시험 비행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초음속 항공기 엑스프레인이라는 게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발이 되면은 서울 뉴욕을 3시간에 주파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워싱턴 DC하고 뉴욕 간의 초고속 진공 열차 하이퍼루프라고 하죠. 이 하이퍼루프가 개발이 돼서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 아시아 국가에 설치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 부산을 15분에 주파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소름이 막 돋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렇게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죠. 예.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보면은 이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냥 안방에 금방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지요. 또 트위터라든가 이런 뭐 페이스북 같은 그 SNS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계 저명 인사하고 직접 교신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잘 구축된 플랫폼 같은 게 그걸 잘 이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 지구촌 진출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그러네요. 그 강남 스타일 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플랫폼을 잘 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큰 의미가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구촌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구촌 시대에 이제 당면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로벌 이슈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선진국도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뭐 또 느슨하고 엄격한 자를 들이대도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이에 후발국들이 따라온다든가 다른 나라 먼저 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글로벌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조화롭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시의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고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곧 출범할 텐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기술,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이해 당사자 간의 그걸 이해 조정을 위해서 또 법제도 개선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수한 성과가 나와도 이제 우수한 R&D 성과가 나오면은 그게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데스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음의 계곡. 또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실용화가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면은 실기하다 보면은 후발국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적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를 개정하려고 보면은 또 시간이 6개월,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기술이 보이면은 이게 개발이 된 뒤에는 어떤 법제도가 필요할까? 이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연구 개발 성과가 나오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 있는 이해 당사자 간의 그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그 발족이 된 과학기술혁신본부라든가 이제 곧 발족이 될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줘서 그런 조직으로 하여금
관련 부처나 부서나 기관의 이해를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예. 힘을 씹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양대 기관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이 안착을 위해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